세수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현안이나 지역 예산이 있을까요? 예,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25년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 승인 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산을 먼저 잘 해야 되죠. 2023년 제대로 썼느냐, 또 잘못 쓴 게 많으면 지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올해 것까지 고민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감액도 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잘못된 시각이나 아니면 빠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빠진 거, 또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꼭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협상해서 정액시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챙겨보면 세수 결손이 심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 안 됐어요. 그 정부가 조금 인위적으로 예산 집행을 좀 늦춘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쓰겠다 해놓고 여야 합의와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것 또한 사실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외교부의 작년도 예비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없던 진짜 작년만에 그런 독특한 엄청난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상회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로 끝났죠. 우리 국민들 정말 허탈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정상외교와 관련돼서 엄청난 예비비 추가 지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고 또 외교 성과도 없는 예비비 지출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정확한 해명이나 이런 게 없다면 내년도 외교부의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은 더 문제예요. 대통령실도 예비비를 엄청 끌었었습니다. 엄청 썼는데 문제는 엄청난 액수 예비비를 편성해버렸는데 실제 쓴 거는 24억 정도를 쓰고요. 이월한 게 더 많아요. 50억 정도를 이월시켜버렸어요. 예비비는 이월하려고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긴급하게 써야 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데, 그렇게 해서 수십억을 끌어서서 다 쓰지도 못하고 쓴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남겨서 그 다음에 이월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예비비 사용이죠. 예비비라는 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이게 이제 본 예산에 편성이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거나 또 본 예산만으로서 감당 안 되는데 꼭 지출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히 경호처가 쓴 예비비를 보면은 그렇게 뭐 긴박하지도 꼭 해야 되지도 그런 필요성이 좀 약해요. 그런데 많은 예비비를 가져갔고 그중에 24억만 썼고 쓴 것보다 2배 가까운 액수는 내년도로 이월을 냈고 또 그중에 11억은 다른 용도로 지출이 됐어요. 특활비로 전환시킨 거죠. 특활비를 깎았는데 이런 식으로 예비비에서 특활비를 늘린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확하게 해명도 잘 안 하고 자료도 안 줘요. 대통령실 뭐 국가안보와 관련됐다 이런 이야기죠. 대통령실이 특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부당하게 지출된 것들이 많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고요. 그 부분 좀 잘 따질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안 된다면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수 펑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화가 많이 나셨죠.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2분기 말 3천조를 넘어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이번에 대통령이 뭐 예산안 그거를 발표하면서 뭐 국무회의에서 그랬나요? 이전 정부에서 400조 빚을 져가지고 너무 어렵다. 아니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 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나요? 힘들면 관두세요. 누가 하라고 그러나? 그런 불평불만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마어마한 세수결손이 나고 있죠. 이미 상반기 6월에 2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세수결손이 어디서 나는가? 첫째, 법인세 깎아줬죠. 초부자 감세를 또 했습니다. 초부자 감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종합부동세세를 많이 깎아주고 면제했던 게 또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 중에 부자들의 세금을 수십조를 지금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 결손이 생기죠.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끝없이 이 정부가 외치는데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골병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재정이라는 거는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하지만 실제로는 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거든요. 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 또 서민과 중산층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고 무슨 복지를 두텁게 하니 온갖 미사 여구의 달콤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는 무슨 드레스룸에 사우나를 만드니 또 그 만드는데 업체가 적격하지도 않은 업체들을 수익계획으로 선정했니, 그 알고 보니 그 업체가 옛날에 코바나 콘텐츠하고 다 관련이 있고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니, 그 처음부터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그런 일들을 했던 업체니, 온갖 지금 그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국민들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화려한 잔치, 아방궁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리고 그 실체와 내역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다, 지친다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국회,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분발해서 이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대통령실과 이 정부의 태도 변화, 정책 기조 변화를 끝없이 요구하고 촉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건 이상이 처리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산자 중기를 통과한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법안 등 좀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작년 올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기 당한 분들은 좌절감에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아픔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데요. 일단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죠. 그다음 둘째는요. 어쨌든 사기를 당한 이 피해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의 범위도 넓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특별법을 저희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통과시켰고요.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없이 이걸 받아주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산자위 쪽에서 하면은 상생협력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들이 탈취하다시피 그렇게 이용하고 실제 탈취해간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법률이 이번에 또 통과가 돼서 기술 개발과 혁신에 애쓰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큰 기업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거나 억압받거나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산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참여해서 한 겁니다. 도시가스법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긴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라든지 아주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청해야만 도움을 좀 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직접 예, 신청.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또 뭐 신청할 틈이 없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길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겨울에 동사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고요. 그래, 어떻게 바뀌는 예,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나 그 가스 도매사업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경남 창원 같으면 경상남도 같으면은 경남 에너지 주식회사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단들을 구조고도화하고 계획을 짤 때 재생에너지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도입하려 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도 공장이 너무 오래되거나 그 태양광 설치하면 그 패널들하고 이게 무겁잖아요. 지붕에 설치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거 보강한다든지 그런 게 할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길이 더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택시사업법 개정안,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이런 게 있는데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소부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줄여서 소부장이라 그래요. 소시성을 가진 부장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산업에 있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세제 혜택을 통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연구개발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몰제로 언제까지 해준다가 돼 있어요. 그걸 5년 더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5년 더 열심히 좀 개발해 주십시오. 이런 세금 혜택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법안이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거부권 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특히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소부장산업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피해자들 사기 당해서 목숨을 끊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가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거부한다면은 정부 이 길을 포기하는 거죠. 이어서 다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재유행하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우리 국민 일반들이 아프면은 뭐 가까운 의원을 가고 급작스럽게 많이 좀 다치거나 위험스러워지면은 큰 병원 응급실로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큰 병원의 응급실이 전공이 빠진 지 오래됐고요. 전문의들도 이제 지쳐서 더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문을 지금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의원이 밤중에 집에서 다쳐갖고 이마가 8cm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22군데를 연락해도 응급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이제 우리 서민들은 정말 119에 의존해서 그렇게 응급실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 가지 측면에서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건데 특권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 사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평소에도 전화 한 통하면 어떤 뭐 상급병원도 안방 나라들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프면 병원을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의료 대난은 정말 심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말 마이너스의 손이고 파괴왕입니다. 지금 이 의료 대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때이다. 최고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드디어 간호법이 통과가 됐죠. 간호법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첨예했었는데요. 이번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예, 이제 간호사 분들께서 아마 이 간호법 개정에 대해서 한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도 해주겠다고 공약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놓고는 약속을 뒤집고 했죠. 거부권도 행사해버리고, 그죠.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한, 그리고 절대 반대했던 국힘, 대통령이 지금 통과시키자 해갖고 또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대 안 냈다가 했다가 의료 대란이 일어나니까 또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고 또 하자 하고, 정말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선거를 할 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그다음에 물리치료사협회, 그 의료보건과 관련된 여러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다 하소연을 저한테 하셨고, 제가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물론 이제 의료에 있어서는 의사분 선생님들이 정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가 다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수십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현실 반영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의료 행위를 현장에서는 실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컸고, 대체로 국민들도 그렇고 간호법이죠.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위에서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들께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대통령 고집 좀 버려야 됩니다. 뜬금없이 2,000명을 지금 주장해가지고 모든 것을 마비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힘의 당대표 사이도 지금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니 지금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24시간 머리를 맞대고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활동, 또 정부가 하는 것이 늘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효용감 있는 민주당, 효용감 있는 국회의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질타해 주시는 말씀 가슴 아프게 겸허하게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